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인데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고 그다음에 사티어의 가족치료 제7장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은혜 가운데 또 각자의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던 집사님들도 또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심리치료 교실에 왔으니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말이 많고 수많은 말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소통과 또 좋은 언어를 통해 훌륭한 관계 소통을 이루고 또 소통의 이러한 스킬을 우리가 잘 훈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할 수 있고 또 위로할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사소통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사티어의 가족치료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의사소통을 중점으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티어는 이제 여성 심리학자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소통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심리학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대개 이제 뭐 심리학자들이나 또 심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뭐 다 이제 이해하겠지만 이제 회유형, 뭐 눈치형이라고도 하고 또는 배려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좋은 말로 비난형, 브레인 타입이죠. 말만 하면 비난하는 스타일. 또 산만형, 한 얘기를 하면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안의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계속 끄집어내서 뭐 결론이 없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 옆에 앉아 있다 보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슨 핵심이 없고 그런 타입이 있고, 오늘 공부할 게 또 산만형, 그 다음에 초이성형, 그리고 이제 수평형이라고도 하죠. 이제 홀라이전 타입이라고 해서 일체형, 모든 말에 있어서 일체가 되고 존중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있는데 또 여기 이런 그 타입들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가족 환경 안에서 많이 기인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영향받을 수도 있고 또는 환경이 안 좋은 데서 또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 거기서 또 영향을 받기도 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자기의 자아와 인격과 성품이 이제 형성이 돼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정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을 오늘은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주요 개념으로는 이제 셀프 이스팀이라 그래서 오늘 그 의사소통의 핵심은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리마인드 해둘 건 뭐냐면 생각해둘 거는 이 존중이라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무시할 때 요즘 뉴스도 봅시다. 보니까 어느 뭐 모텔 건물인지 어디에 일하던 사람이 건물주가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망가다 체포됐지만 잠깐의 그 무시가 아니라 지속적인 무시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결국 어떤 말 한마디가 때문에 화가 났는 게 아니라 그 마치 고리처럼 이어졌던 감정의 분노가 푹 해가지고는 기름에 불을 붙이듯이 어떤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동기는 항상 무시감에서 오거나 아니면 내가 큰 피해를 당해서 보복에 리벤지 마인드라는 이 보복심을 품고 있는 경우에 어떤 불을 지르면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 사티어의 이 심리학에 보면 존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또 이걸 일부러 존중하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중한다는 것이 인격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 이 가족 체계가 일단은 중요한데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기본 단위는 가족 아닙니까?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 경상도 사람은 왜 경상도 말을 해요? 태어나서부터. 네. 또 이북 사람은 왜 이북 말을 합니까? 네? 또 전라도 사람은 왜 전라도 말을 합니까? 그 가족 환경 안에서 부모님들이 쓰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예, 언어,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족 관계를 어릴 때부터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3살 벌어 8 간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들의 습관을 그대로 학습해가지고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잘할 때. 또 어떨 때는 이제 성장기가 돼서 판단이 되면 그때는 분노가 생깁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지? 왜 우리 어머니 이렇지? 우리 가족들은 왜 이렇지? 여기 때 불만을 가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언어를 거칠게 하는 요인이 되고 단절케 하기도 하고 무슨 말 해도 대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에 들어와도 들락날락 하는 거지 뭐 밥 먹었나 뭐 별일 없었나 뭐 더 이상 전개할 말이 없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평상시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신뢰감이 떨어져 있거나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면 대화가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남처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 한국 사회가 무슨 담이 있기를 합니까? 얼마나 정이 많고, 서로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떡을 하면 혼자 못 먹어. 다 그냥 또 돌려 동네마다 하면서. 이런 문화가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있고, 다 담을 쌓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트 문화라는 거죠. 예, 이 아파트 문화는 뭐예요? 굉장히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어떤 벽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 열고 딱 들어오고 나면 바로 앞집이 있어도 뭐 어쩌다 한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는 정도가 되지 서로 깊은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된다는 뜻이죠. 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되게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생존이 너무 힘들어. 지금은 생존 경쟁 시대가 됐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 한국이 앞으로 개선하고 고쳐야 될 문제라고 하나 봅니다. 출세지향주의, 학벌주의, 명문대학 가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또 우리의 부모들 포함해서 내 자식들한테만큼은 고생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남대문 시장 가서 부침개 구워가지고 시골에서 밭을 일궈서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대주며 이제 우리 아이들 때가 되면 잘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 목표지향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자녀들도 부담을 가지게 돼요. 그 부모의 기대를 부응을 해주지 못하면 부모들이 실망하죠. 자, 제가 상담해 보면 어떤 사람들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네. 부모가 너무 압력을 준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너 아빠는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엄마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그 이 모양이야 이 말이 아이들한테는 팍 찔러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이 모양이란 말씀은 안 되죠. 그러면 저 모양인가? 응? 아니 지 배에서 내놓고는 왜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냐 그러냐고. 응?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왜? 부모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된 말을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회평이 되는 겁니다. 눈치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예? 왜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이들이? 왜 부모의 눈치를 보고 자라야 돼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되는 거죠. 왜? 이미 말로 폭력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받으니까 대항은 못하지만 분노가 생깁니다. anger feeling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반항이 생겨. 그러니까 청소년기 되면 나가서 그 다음에 싸움질을 하고 분노를 터뜨려야 될까 어딘가에다가. 그러니까 또 그런다고 또 뭐라고 그래? 너는 그냥 한다는 게 싸움밖에 모르냐 이러고 말이야. 싸움밖에 모르게 만든 거잖아. 엄밀히 따져 파고 들어가다 보면 화가 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언제 있었냐 그러고 그렇죠? 아이들이 어릴 때에 그런다고 다 잊어버리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인지를 시작할 때부터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는, 야, 그 뭐 어릴 때 아빠가 몰라서 그래. 이게, 그랬으면 또 안 알아도 줘야 되는데, 내가, 아빠가 그때 화나서 미안했다. 너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란 말인데, 그래, 마음이 아팠지? 해서 그때 빨리 치료해 줬으면 또 괜찮아. 그냥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계속 상처만 주고 비난을 하면 소통이 막히는 거죠. 대화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얘기가 되겠다 싶으면 저절로 말하게 돼요. 근데 저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겠다 싶으면 입을 다물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소통이라는 것은 소통이란 말 하나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히스토리,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A와 B는 통하지 않는데 A와 C는 잘 통하고 B와 D는 왜 잘 통할까? 그죠?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치료 우리가 목표를 이제 세운다 하면 자아 존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존중을 해준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지 못할 때 대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게 돼요. 왜? 내가 열등감이 있고, 그 inferior feeling이라고 그러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낮은데 어떻게 남을 올려줘? 못 올려요. 내가 당당하고 내가 자존감이 높을 때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만 대화를 하지? 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똑같이 저런 말투를 하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투도 금방 바꿀 것 같지만 그것도 어릴 때부터의 학습과 성격과 이 소통에 대한 기법을 모르다 보면 그 말투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말을 꼭 시비 걸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뭐 꼭 조폭들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괜히 뭐 맨날 심각해 얼굴이 심각하고 웃질 않아. 그리고 꼭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요, 저래서요. 그 어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싸우자는 거예요. 무슨 나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끔 나는 이제 뭐 목회자고 교수다 보니까 항상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고 평생 수십 년 동안 꼭 들어봅니다.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요. 이밸류에이션을. 내 말투가 부자연스러운 건 없는가? 또 내가 잘못 말하는 건 없는가? 이런 걸 이제 봅니다. 그래야 설교도 자꾸 나아지고 교수법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리학에서 심리치료 중에 언어치료가 있는데 그 랭귀지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음악치료도 있지만은 그죠? 미술치료도 있고 하지만 랭귀지 테라피라는 언어치료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녹음을 해가지고 그냥 평상시 말하는 거를 누구하고 말할 때 이렇게 녹음을 슬쩍 틀어놓고 얘기해 보세요. 그냥. 그걸 잊어버려. 그러면. 또 이거 기억하면 또 그때만 또 잘하면 안 돼 또.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투, 습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그럼 자꾸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식을 가질 때 내 언어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좀 넘어가서 오늘 이제 포인트는 소통에 대한 기법을 이제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통이라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네, 소통. 모든 게 다 기술이 필요하듯이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기법, 테크닉이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태의 의사소통 여기라는 화면에 보시면 여기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써 있죠. 커뮤니케이션, 테크닉이란 말이죠. 자, 그것은 우선 소통을 한다는 건 자기 안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두고서 대화를 하라. 그리고 이 대화를 할 때 설득형으로 할 것이냐. 어떤 사람도 지시적으로 하려고 그래. 또 명령형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하고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수평적 대화를 해야 돼요. 네. 즉, 수평적 대화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등하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사람 심리는 다 몰라도 나타납니다. 예. 동물도, 이렇게 주인이 눈빛만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봐도 지도 기분 나쁜 표정 줘요, 그러면. 그만큼 예민한 겁니다. 사람은 더 하죠. 동물도 그러잖아요. 동물한테 이렇게 눈웃음 치면서 웃으면서 상사를 쳐다보면 지도 웃는단 말이에요. 꼬리 살살 흔들면서. 그게 소통이라는 거 바로. 소통의 시작은 사랑의 감정이 교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보내줘 보세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하고 소통도 기획이란 말이에요. 네. 기획. 플래닝이 있어야 돼. 계획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이 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 이 말하면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많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사람들은 눈치형입니다. 눈치형은 항상 눈치를 봐요. 근데 그 배경을 우리가 심리를 어널리시스 분석을 하면 성장 과정에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밝게 자라지 못했거나 억압을 받았을 때 또는 브레임을 비난을 자꾸 부모가 했을 때 그러면 자연히 그 아동은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소신 있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뭐라고 이놈아, 응? 그것도 말이라고 그래? 그리고 말끝마다 자꾸만 눌러버리면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가족 안에서 학습이 됐기 때문에 먼저 눈치부터 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피해는 보지 않아요. 눈치부터 보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뭐가 있을까요? 억압이 돼 있죠. 자기가 소신 있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좀 있으면 또 그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어릴 적부터 내면에 쌓아왔던 이런 감정들이 해소가 안 되고 억압이 돼 있으면 눈치를 보는데 이것을 상대방을 잘 배려해 주는 걸로 바꿉니다.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래서 막 배려를 해주는 거야, 이제. 먼저. 그럼, 저분은 친절해. 저렇게 배려도 잘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내면이 건강한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분은 너무 친절해. 막 사람들 봉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내가 할게 하고, 막.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네. 사람이 됐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숨겨지는 해소되지 않은 감정과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우리가 눈치를 또 아예 무시해도 안 되죠. 사람이. 그렇죠. 그렇지만 적당한 눈치는 필요하죠. 서로 센스라고 말하면 좀 좋겠죠. 센스. 근데 너무 센스가 발동이 돼가지고 있으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당사자가. 남들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분은 10가지 생각해. 실수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불안이 옵니다. 또. 아셨죠? 그래서 이런 자기와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태도가 과연 옳은가? 건강한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스스로 자꾸만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 자,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제 회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유. 근데 이제 이것이 배려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take care of somebody. 그죠? When they are talking each other. 그렇죠? 뭔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배려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약해 보이기도 하고, 의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기분을 잘 맞춰주고, 아,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막 동의도 하고 말이죠. 네? 네. 우리 조선 500년 역사에도 제가 역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역사를 쭉 이렇게 듣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지금도 중종 같은 왕이 있어요. 중종. 우리 아시죠? 중종이라는 왕.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인조라는 왕도 있잖아요. 인조, 중종 모두가 다 눈치형입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이 폭정을 하면서 왜 자기 어머니가 결국은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자랐단 말입니다. 두고 보자. 근데 어릴 때니까 눈치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잘못하면 저 폐비당한 그 엄마가 유씨거든. 예. 그 엄마의 그 자식인데 저놈이 크면은 앞으로 또 피바다 이렇게 되니까 저놈도 죽여버려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고 있었거든. 그게 바로 눈치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딱 됐어. 그때부터 피바람이 나는 거예요. 잘 아시죠? 연산군의 그 피바람은. 예.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사약을 내리자 한 사람들은 뭐 한 명이라고도 있었죠. 그 당시에 제2인자잖아요. 예. 포함해서 하여튼 문무대신 중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사약에 대해서 동의를 했거나 그쪽에다 부추겼거나 사돈의 8촌까지 아주 다 참수를 해버리고 이미 세상 떠난 그 문무백관들 시신까지도 꺼내서 목을 다시 잘라내고 그리고 온몸을 5 토막을 내가지고 다시 묻어버리고 그만큼의 피변이 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어릴 때는 아주 착한 아이처럼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또 중종왕도 그랬어요. 중종은 또 연산군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왕이 된 사람입니다. 19살에 왕이 됐거든요. 아, 뭘 알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리하십시오. 그래서 중종의 별명은 그리하십시오예요. 자기 주관이 없이 항상 맞춰주는 겁니다. 동의해주고 맞춰주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없어.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왕 아닙니까? 그런데 눈치만 봅니다. 이래 하십시오. 네, 그리 하시지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백파시도 바뀝니다. 왜? 그 자기 선대의 연산군도 결국은 뭐예요? 31살에 저 섬에 교양 가서 2년 만에 병사에서 역병 걸려 죽었거든. 예. 그래서 장사를 잘 치러줍니다. 중종한테는 잘해줬으니까 연산군이. 예. 배달은 형제지만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옆에 좌우에 최고의 실력자들을 세워놓고 정사를 갖다 같이 해요. 왕의 모든 정권을 다 줍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커져버렸어. 그 다음에는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서 또 사약을 내려서 또 죽여버려요. 그렇게 3번이나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이거 뭐 죽어라 다 토사교포 돼가지고 보신탕 되는 거 아니야. 응? 이게 조선 왕자의 이런 피해의 흐름과 역사와 보복과 이것이 계속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반복되고. 조선 500년 마지막 순정왕으로 끝나잖아요. 까지 보면은 우리 조선 왕조에 보면은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불신을 하는 거죠. 진실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정권에 대한 다툼, 권력에 대한 싸움, 그 다음에 뭐 사대부와 싸움, 그 다음에 뭐 양반에 대한 그런 모든 또 서열, 또 왕궁 안에서도 또 왕비 계열,
후궁들 중에서 또 힘이 있는 후궁들이 왕의 자식을 낳고 나면은 거기서 오는 이 소통의 대화가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왕의 아들만 낳고 나면 갑자기 후궁이 목에 힘이 들어가죠. 네. 왜? 그 아들 하나도 낳은 게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들 낳았단 말이야, 왕의 아들을. 네. 그 드라마의 왕의 남자 그런 거 아니에요? 드라마가. 네. 왕의 아들만 낳으면 그러면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실제 그래가지고 또 후렴청정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네. 뭐 인조 같은 경우는 뭐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인조는. 왜?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된 거예요. 인조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불안이 많이 거예요. 야, 나도 이제 언제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네. 내 위에 선왕들도 다 그렇게 죽었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이 오니까 대화를 안 하게 되고 침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쩔 바를 모르죠. 저 왕이 식사도 잘해야 되는데 전혀 식사도 안 합니다. 뭐 산에 진미를 갖다 줘도 음식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거식증 아시죠? 거식증. 밥 안 먹는 거. 거식증으로 굶어 죽은 거예요. 인조왕이에요. 그만큼 안에 불안이 많았던 거지. 사람은 신분이 왕이 됐던 평민이 됐던 간에 그 마음이 편해야 돼. 우리 찬송가에도 보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 평안해. 그죠? 주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난 평안하단 말이에요. 평안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peace be with you라 하잖아요. 항상 미국 사람들 인사할 때 peace be with you. 오늘 당신에게 평안이 가득 차기를 기도하겠습니다. Peace be with you. God bless you.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 좋은 대화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무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분은 어떻게 되느냐?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말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10분만 투자하라. 당신의 무드, 기분을 좋게 만드는데 10분만 하루에 투자하면 오늘이 행복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10분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즉, 이 spiritual condition must be changed if we pray to the God. Just for 10 minutes. 10분만 주님께 기도해봐요. 정말 바르게 기도해봐요. 탁 내려놓고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나의 소원을 주님께 내놓아봤어요. 거기서 하늘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투자라는 거지. 네. 현대인들은 이 회유형에 많이 붙들려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다 눈치 봅니다. 상관 눈치 보고. 또 우리 한국은 외국에 없는 갑질이 왜 이렇게 많아. 그죠? 갑질이 많고 계약직이 많고 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 그러니까 불안정한 직업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택배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그러다 보면 심리적, 정신적 조작으로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직업을 갖다가 또 유지하려니까 눈치를 보게 되죠. 점점점 마음이 병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권면하는 건 recommend for the best things talking with each other. 다른 사람은 얘기할 때, 대화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라.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회의형에서.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갖다 스스로 내가 나를 무시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란 무시해. 아까 모텔에 일하던 그 사람이 죽였어. 건물주가 무시한다고. 사실은 그 사람이 사실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면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내면이 자존감이 높으면요. 절대 그런 행동 안 합니다. 오히려 나 한 80 됐더라 건물주가. 내가 뉴스를 읽어보니까. 그 80된 그 할아버지 주위 이거 뭐 있어. 아유, 야, 영감이니까 저런가 보다. 불쌍히 여기고 내가 마음을 넓히면은 자존감이 올라가 있으면은 그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굉장히 bad feeling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내장 기관들이 다 이렇게 프레스돼요.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돼요. 왜? 계속 신경 써야 되니까. 다른 사람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다 소화 약을 먹어야 되고, 실제로 위장병이 생겨요. 네, 신경성, 이 신경이 굉장히 많이 위 안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위뿐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장기와 영향을 줍니다. 내 감정이 나빠지면. 내가 나를 자꾸 누르는 겁니다. 참고, 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들한테는 이쁘게 보이고 좋아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뭐, 긴 인생도 아닌데, 짧은 인생에. 그렇게 하다가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유튜브 보는 여러분 중에 너무 눈치를 보거나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라. 나를 존중하라. 어디서나 당당하라.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평등하다. So equivalent with all of the peoples under God.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거예요. 예. 근데 밥 3끼 먹고 똑같은 24시간을 하나님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군림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눈치를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더 누릅니다, 사람은. 왜? 이거는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래, 저렇게 해, 이렇게 하셔.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 그걸 고쳐야 된다. 상대방의 의사소통에 신호를 줘야 돼요.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메시지를 분명히 해줘라. 메시지를. 예. 그러니까 클리어, 썩. 내면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줘야 상대방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회유형, 눈치형, 배려형으로 이렇게 명명되는 이런 유형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난형이 있죠. 브레임 타입을 하는데 비난형은 일단 성격적으로 좀 강합니다. 그 스트롱 캐릭터가 있는 사람. 두 번째 독선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말이 지시적이에요. 다이렉트 랭귀지를 잘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은유적으로 하거나 부드럽게 하려 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은 이제 비난형은 내가 잘못을 했어도 상대방이 그 잘못을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해주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절대로 I am sorry란 말을 안 합니다. 비난형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실수하고도 안 하는 이유는 그걸 인정하게 되면 내가 무시당했다 생각하는. 사실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 먼저 본인이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 거죠. 지시적으로 하고 명령적으로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으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 가족 체계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남편이 말을 항상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무슨 종 부리듯이 부인에게. 그러면 어떤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권위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외국에 가서 제가 이제 가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또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남자들이 얼마나 so kindly to his wife. 부인에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부드럽게, 러블리, 사랑스럽게. 그리고 참 존중해주고. 그리고 뭐 음식을 하는데 앞치마 두르고 미국 남자들은 남자들이 더 요리를 잘해요. 어떻게 된 게. 가만히 보니까 문화도만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자기 데디, 아빠가 어릴 때부터
팬케이크 만들어주고 햄버거 만들어 집에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Tom, come here. 그리고 please taste this hamburger. How about this favorite food for you? 이러면서 자 어떤 맛있어? 막 이게 문화화 돼서 자라다 보면 oh so good, delicious 이렇게 된 문화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그거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말도 참 부드럽게 하고. 우리 한국에는 좀 봉건적인 게 있다 보니까 대개 남성들이 이렇게 좀 권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수평적 대화를 쓰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 위에 부모로부터 그거 배운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별로 못 배웠단 말이에요. 그냥 특히 경상도 남자들, 경상도 집안에서는 뭐 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밥 먹었나? 뭐 자자. 아는 뭐하노? 뭐 이러니까 뭐 말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예. 나도 뭐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말을 이렇게 뭐 상세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막 말해주는 것을 나는 별로 못 봤단 말이에요. 우리 부친도 무뚝뚝하고 우리 부친은 물론 평안도 분이긴 했지만은 말을 항상 아끼고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무서워 보였단 말이에요. 어릴 때. 네. 특히도 군인 출신, 사관학교 출신이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비난형이라는 것은 그 분석을 하고 심리를 좀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그런 유형들은 또 비난을 받았더라고, 어릴 때. 비난을 받다 보니까 셀프 디펜스 사이콜로지컬. 다시 말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먼저 비난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언어 기법을 쓰는 거예요. 대개가. 그러나, 비난형인 사람이 있게 되면 가족 체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혹시, 나는 비난형이 아닌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자꾸 잘못만 말하는 게 아닌가, 아이들한테. 예.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한번 내 성격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예. 자, 좋은 성품을 만드는 기법들은 노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슈퍼 리즈너블 타입이라 초이성형. 이런 유형들은 굉장히 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발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이성형은 자신이나 남이나 모두에게 있어서 냉철합니다. 그래서 초이성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주 냉철해요. 항상 상황을 중시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부터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바둑 둘 때 자기 둘 때처럼 말이죠. 응? 그렇게 항상 자기를 딱 방어하면서 말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이제 지휘관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역량을 잘 발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외로울 수가 있어요. 왜? 자기 감정 노출하는 걸 극도로 절제하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죠. 그리고 저 사람 참 침착해. 막 이런 말도 듣고 굉장히 냉정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모든 일을 참 꼼꼼하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솔한 대화와 사랑스러운 모든 대화의 이런 관계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이 외로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울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울어도 뒤에서 몰래 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드라마 보면서도 울죠. 그냥 부엉이 하듯이 운단 말이에요. 그런 형들은 뭐냐면 개방형이죠. 성격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런 초이성형은 애정적인 대화, 감정에 대한 순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냉철하게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바꿔서
사람들에게 좀 더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훈련이 필요하죠. 예. 그다음 산만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잠깐 얘기했죠. 산만형은 말 그대로 산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ADHD처럼 뭐랄까 굉장히 산만해. 아동들도 산만한 아이들이 있죠. 예. 뭐 아이들하고 있으면은 계속 아이들하고서 이야기하는데 뭐 한 군데 있지 못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앉아 있으면은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예. 굉장히 산만한 그런 타입이 있어요. 이게 심하면은 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뭐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계속 하지 못해요.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산만해서 나가서 또 막 다른 거 하려고 그러고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산만형은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대화할 때 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좋게 말하면 굉장히 막 융통성도 있어 보여요. 허허허 하면서 뭐 이야기하다 그런데 말이야 또 이랬다고 또 저런데 말이야 하면서 자꾸 하니까 보면은 또 굉장히 뭐 사람이 후덕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개방적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타입이 바로 이겁니다. 5번째 일치형이라고 그러는데 수평형이라는 말도 써요. 네, 일치형이라는 말도.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이런 분들은 원만합니다. 모든 말. 그리고 공감할 줄 알아요. 그리고 대화하고 자가 한 말을 책임질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말로는 뭘 못해요. 그죠? 뭐 다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말일만 앞서지 행동에 못 따르죠?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그래 뭐 언제 내가 그거 뭐 할 테니까 그때 다 와. 막 그냥 큰 소리 쳐놓고 나서 나중에는 용두사미. 용두사미.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러고 말이야. 책임감이 없단 말이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무튼 그러나 일치형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리고 장점 중에 장점이 be so honest. 그러니까 정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사귈수록 점점점 친근감도 오고 신뢰감이 쌓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나쁜 어떤 생각이나 습관을 따르질 않아요. 내 이익이 있으면은 그래 한번 눈 감고 내가 그냥 뭐 어떻게 좀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동의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이죠. 그리고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라는 거예요. 일치란 말은 모든 것이 이 사람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전에 했던 그 말이 지금 또 들어보니 똑같아.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할 때 이렇게 진실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자르거나 그러질 않아요.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도 또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알고 그러니까 내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5가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한두 개가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눈치를 보면서도 또 비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비난형이면서도 또 일체감도 있기도 하고 또 일체감이 있으면서도 눈치 보기도 하고 산만하다가도 또 회유도 하고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사람은 또 하나만 속해 있지 않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 중에서 우리는 5번째에 있는 일체형의 이러한 소통, 의사소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과 만나야 되고 일을 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대인관계, 교회생활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적절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이 의사소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훌륭한 대화를 통해 좋은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여러분들의 언어, 소통,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강의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소통을 하는 타입인가? 회의적인가? 눈치형인가? 아니면 비난형인가? 아니면 산만하게 말을 하는가? 또 아니면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무 냉철하게 이성적으로만 말하는 타입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일체형으로 사람들에게 소통을 잘하고 존중을 하고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대인관계를 회복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통을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있게 나의 언어를 바꾸고 언어 치료를 하고 내면 치료를 하고 심리 치료를 해서 건강한 생활,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또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존중의 관계를 만들면서 원만하고 좋은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강좌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